12월 26일 목요일 12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조국 전 민정수석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 출두하였습니다. 조국 수석에게 제기되고 있는 구속 피의 사실은 요약을 하면 직권남용죄인데, 첫째는 유재수 금융위의 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이고, 둘째로는 그 감찰 내용이 수사 의뢰를 하거나 최소한도로 징계위에 회부할 만한 사안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 소속기관인 금융위에 통보하면서 그냥 사표만 받고 말게 한 이 두 가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회부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신문 방송 등에서는 조국이 구속의 갈림길에 있다, 구속되느냐 불구속되느냐 갈림길에 있다, 이런 보도를 하는데, 저는 그 보도가 못마땅합니다. 갈림길이 아니고 외길입니다. 조국은 구속되는 외길에 지금 들어섰습니다. 만일 오늘 동부지방법원에서 그의 영장이 이상한 이유로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검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 외에 그의 부인과 관계되어 있는 중앙지검에서 조사한 일련의 사모펀드 등의 문제, 그리고 그 딸과 아들들에 대한 이 입학 자료에 대해서 위조한 그 일에 대해서 이미 부인 정경심과 공범으로 기재되고, 그 공범의 하나가 지금 기소되어 있는 이런 상태니까 중앙지검에서 조사한 그 가족관계 이 부분을 플러스해서 영장을 다시 재청구하면 법원도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흘 전에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국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자들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항변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 정당한 그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일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청와대라는 기관은 검찰의 일일이 승낙을 받고 감찰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볼멘 소리를 보도자료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 묻고자 합니다. 그럼 검찰은 청와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사전에 승낙받고, 그래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그래야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수사에 착수한 이후에도 대통령이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둬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말도 안 하는 소리로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구속과 처벌은 예정된 사실이고 확정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정권의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사법처리가 이루어진 죄명과 내용을 비교해보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로 그가 구속되고 사법처리 중에 있습니다. 직무유기죄입니다. 어떤 직무유기냐?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어느 부분을 민정수석실에서는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감찰하고 그의 적절한 수사 의뢰라든지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방관했다, 못 본 척했다, 그것이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조국 수석은 감찰을 했다, 밑에서 4차례 이상 감찰관에서 보고를 했다, 그리고 그 감찰한 최종 보고서 내용이 유재수 씨가 지금 구속 기소된 공소장에 표시되는 범죄 사실하고 거의 동일하다. 그런데 이것을 깔아뭉갰다. 깔아뭉갰을 뿐 아니라 금융위에다가 사표만 받고 불문 처리하라고 했다. 여러분, 우병우와 조국과 어느 쪽이 범죄의 질과 양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입니까? 법정형에 있어서도 직무유기보다는 직권남용이 훨씬 상위에 올라. 이런 것을 종합하더라도 그가 빠져나갈 길은 없습니다. 인간 조국이 오늘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그는 분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항상 옳은 일이다 라고 하는 자아도취 의식이 강하고, 그리고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는 조선조 시절에 왕 밑에 영의정, 그래요 영의정 자리를 우리는 흔히 1인 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는데, 조국은 왕조 시대에 대통령 바로 밑에 그 영의정, 좌우의정, 삼정성에 비견할 만한 그런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다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가 착각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한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2018년 초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공약대로 개헌안을, 대통령 개헌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회에 제안하기 위해 준비를 했는데, 이것을 민정수석 비서관이 총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 개정안을 두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세 쪽을 나누어 가지고 하루에 한쪽씩 사흘 간격을 두고 그 헌법 개정안을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건 월권이라도 보통의 월권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제안할 헌법 개정안은 당연히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의결을 거치기 전 단계라 하더라도 이것은 내각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는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를 다루고 필요해 하다면 국민들 앞에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그래야 그 취합된 여론을 반영을 한다라든지 이 절차를 밟고 그리고 국회에 제안해야 하는 절차를 밟는데, 법무부 장관의 존재는 온데간데 없고 대통령도 장박되어 있고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 흉내를 내고 양쪽에 휘하의 비서관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봤습니다. 그때 저는 이 모습을 보고 그는 대통령 비서가 어떤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망각했다고 저는 봤습니다. 청와대는 오직 한 사람, 대통령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을 선출해서 청와대에 이렇게 모셔놓는 것은 대통령만이 그 주인공이고, 나머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비서행정관 어떤 명칭이든지 간에 그들은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보좌하는 그의 이름을 들내고 대외적으로 그 이름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복속돼 있는, 그런데도 고개를 꽂혀들고 대통령 흉내를 내는 걸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2019년 2월경에는 민주당이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 경남의 교두보 역할을 할 사람으로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논의가 한참 계속될 때였습니다. 저는 그 무렵에 공개방송을 통해서 조국 씨가 대통령 꿈을 가진 게 분명한데, 그러려고 한다면 청와대에서 저런 식으로 월권 행위를 하고 거기에 권력에 도취된 이런 모습을 보여서 자기의 이미지를 확대하고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에 입후보해가지고 민심의 심판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만일 낙선하더라도 낙선은 정치적 재산이 될 수 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다 낙선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낙선도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산이 되었건 서울이 되었건 하여간 어디든지 간에 국회의원으로 나서서 심판을 받아라. 저는 이렇게 진심으로 충고한 겁니다. 진심으로 충고했어. 나가서 물 먹어라. 낙선해라. 그런 뜻에서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과는 전혀 다른 민심과 접촉하는 기회를 가져봐라. 이렇게 했는데 제 말을 들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 그 무렵에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정부형 인간입니다. 정부형 인간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 방송용어로 적절치 않은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이 친구는 XXX한 사람이다. XXX한 사람이다. 아, 이런 사람을, 이런 소갈머리를 가진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휘하에 주요한 민정비서관으로 거느리고 있다. 이건 대통령의 불행이다. 이런 사람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느냐? 저는 그때 속으로 대통령 얼굴을 바라다보고 대통령이 불쌍하구나 하는 생각에까지 미친 일이 있습니다.
조국 씨는 결국 이처럼 지나친 자기 확신과 우월 의식 때문에 오늘날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한 인간이 어떻게 이름을 드러냈다가 그리고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질곡에 빠지는가 하는 이 과정을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델을 통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조국 사태를 계기로 권력지향적이며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을 휘하에 거느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교훈을 앞으로 대통령 될 이가 참고로 해야 할 것입니다.